오큐파이 풀뿌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용인을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으로부터 단절시키겠다며 팔걷고 나섰습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선대인 소장이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를 면밀히 따져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상세한 소개 받아보시죠.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이 여러분을 지방의회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당, 즉 노동당 의원이 한 명인데 나머지는 전부 자유한국당인 어떤 지방의회에서 이 노동당 의원이 시의회 부의장을 먹은 기가 막힌 사건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큐파이 풀뿌리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어우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구미시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그래요. 기고만장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잘 나가서 기고만장한 게 아니고, 예,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기고만장한 게 아니고, 예.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네, 김용민 관장께서 네. 여기저기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성격이 이렇게 된 원인은, 네. 한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20대 때, 네. 네, 그때 당시 시대를 풍미하던, 어느 그 시사평론가께서, 네. 20대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네. 희망이 없어졌어요. 예, 그때부터 성격이 더 싸가지 없이 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좌절하면 좀 말도 없고, 그리고 침울하고, 네. 그리고 기세가 꺾여야지. 어떻게 그 정반대가 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니죠. 지금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막 찍고 까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같은 K모 평론가는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20대 개새끼론의
깊이 동화가 돼가지고 나는 개새끼구나. 거기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아유, 좀 하집에 한번 쓴 글이 이렇게 10년 가까이 되도록 여전히 한 사람의 족쇄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요.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나비 효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너무 기고만장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 풀뿌리 정치 무대에 세움으로써 생활 정치를 우리 사회의 하나의 어떤 그런 정치 토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치가 정치 자영업자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뭐 그런 기획으로 오늘 김수민 의원 또 모셨는데 어때요? 뭐 한국 풀뿌리 정치 좀 진전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터졌던 문제가 또 터지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욕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관심이 별로 없으신 편에 속하고 네, 정확하게 지방의회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제가 4년 동안 임기 수행할 때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해보면 예. 피로감이 몰려올 정도로 그 좀 암담하기도 합니다.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 어느 군 의원 후보의 공약을 봤는데 고속철도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 후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약인데 네. 이런 공약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군의회 의원 수준에서. 군의회 의원의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저는 그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 규모의 공약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제가 특별히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군의회 의원이 의회 안에서는 아니더라도 의회 밖에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걸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공약을 내건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뭐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공약이 고속철도역 유치운동 전개 이런 공약이 아니라 고속철도역 유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얘기가 다르지. 거기 이제 뭐 글자 몇 글자 차이고 사실 뭐 뜻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뭐 할 수는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가 했구나. 네가 했어. 내가 봤을 때. 네, 구미는 지금 고속철도역이 없습니다. 네, KTX 서던 것도 지금 뺏겨가지고 네, 제가 의원 임기 시작할 때쯤에 김천 구미역이라고 전혀 구미랑 가깝지 않은 김천 혁신도시에 서는 역으로 바뀌고 구미에는 KTX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공약을 내걸면 이제 주민들도 허황돼 보이면은 허황돼 보인다고 지적들을 하시는데 아마도 워낙에 그 지역에서 현안으로 부각이 돼 있어서 네.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요. 근데 구미하고 진짜 머네요. 제가 지금 다음 맵을 펼쳐봤는데, 네. 와, 이건 뭐 진짜 구미하고는 상관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역을 만들어 놨네요. 네, 그래서 김천시랑 구미시랑 분쟁이 좀 있었고요. 예, 역명을 가지고 뭐 김천역으로 해야 된다는 게 김천시의 입장이었었고, 예. 김천하고 하이폰하고 구미 이렇게 같이 병기해야 된다는 게 구미시 입장이었습니다. 구미에서 분담금을 좀 더 낸 것으로. 예. 네, 그래서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위치가 너무 먼데.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김구역으로 하자. 김구역. 네. 백범역.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예. 박정희역으로 하자는. 제가 그때 정말 골 때린다고 이거.
그러다가 이제 절충안으로 김천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다가 구미라고 넣는. 네, 그래서 뭐 그 역사 개통식 때 남유진 구미시장이 강풍이 한번 불면 괄호가 날아갈 것이다라는 네, 썰렁한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었군요. 아니, 진짜 정확하게, 네. 권한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기초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것들을 짚어드리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 이건 굉장히 넓은 활동인데 이게 첫 번째로 일단 지방의원의 임무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안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예. 안건인데 어떤 것이냐? 조례. 예. 가 대표적이죠. 예. 조례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판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근데 조례를 법률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행정학계 다수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조례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령보다는 하위에 있는 일종의 행정작용으로 해석을 하는 게 행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는 입법부가 아니다라는 게 또 행정학계의 다수설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행정작용을 하는 조례를 의원이 뭐 발의하거나 또 통과시키거나 뭐 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법령이 아니니까 의원도 입법부가 아니다 뭐 이런 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그런 법적 구속력은 약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위반해도 뭐 처벌 안 당한다 이런 얘기기도 한가요? 조례를 갖고 현재 뭐 어떤 징역이라든가 벌금을 물리는 사례는 없고요. 뭐 기껏해야 뭐 과태료 정도일 텐데. 예, 그리고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어떤 저촉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면 법령에 조례를 가지고 뭐 2km 범위 내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청주시의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는데요. 근데 청주시장이 그거를 거부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2요구라고 하죠.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그러니까 보통은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면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시장이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은 3분의 2 이상이라는 조금 더 강화된 요건이 따라붙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통과를 시켜요. 예, 그랬더니 시장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법원으로 가져갑니다, 문제를. 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를 통과시켜도 시장이 제2요구를 할 수 있고, 재통과시켜도 사법부로 갈 수도 있다. 그때 시장 쪽에서 든 그 논리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없다. 근데 어떻게 조례를 만드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에 저촉이 안 되면 된다. 예, 법령의 정보 공개를 가로막는 어떤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고 거꾸로 그걸 계기로 해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여튼 그런 조례를 의원이 본인이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발의를 할 때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50명 이상의 의회의 경우에는 10명만 넘으면 연서명하면 발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행부의 그 시장 쪽에서 뭐 예. 군수 쪽에서 내는 조례도 있는데 이게 뭐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지자체에서 내는 조례가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보다 훨씬 많아요. 예. 네, 지방의원들 현재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기능들이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시장 군수들은 밑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조례를 훨씬 더 많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중요한 것 중에 그러니까 안건이 뭐 여러 개 있어요.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하기 어려운데 정부에다가 촉구를 한다거나 이런 안건들을 건의안이나 결의안으로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구속력은 세지 않은 편이고 구속력이 센 거는 역시 예산입니다. 예, 이 예산을 공무원들이 짜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거를 심의를 해서 뭐 삭감시킬 거 삭감시키고 뭐 증액시킬 거 증액시켜서 통과를 하는데 요 예산 심의할 때 의원의 파워가 절정에 달합니다. 예. 네, 이 예산을 뭐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발언이 터져 나오면 그 의원은 공무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보면서 어느 정도 절충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제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후자의 경우 정말 괴롭습니다. 피차. 예. 예, 공무원들이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산 심사할 때는 아침에 출근 시간을 의회 열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버스 시간을 조절을 해서 딱 정류장에 내려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의원 사무실에 안 들르고. 예. 왜냐하면 의원 사무실에 가면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들어가 버리고 회의 끝나면은 바로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 공무원들로서도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의회에 내는 그 예산도 내부에서의 엄청난 토론과 또 예산 부서가 상당히 많은 칼질을 해가지고 넘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서 예산안에 넣었는데 의원이 그것을 삭감시키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것이고, 예. 특히 시장 군수 쪽의 역점 사업이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피곤한 거긴 하지만 의원의 파워가 급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그 높은 지위의 권력자라도 그 권력을 안 쓰거나 혹은 뭐 최소화한다면은 자신의 권능을 그러면은 이거 뭐 사실은 뭐 무의미해지는 투명인간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지만은 뭐 별거 아닌 권력이라도 뭐 권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은 뭐 대통령 그 이상의 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대통령까지 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예산안 심사. 그러면 좀 말을 바꿉시다. 남부럽지 않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여담인데 뭐 너무나 지나친 여담인데 이른바 그 민주 진보 이걸 표방하는 정당의 권력자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예. 반면에 저쪽 당, 붉은 당은 뭐 진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거의 뭐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다 보니까 그 권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잘 보도가 안 되거나 가까이서 안 보셔서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예, 진보적인 정치인들도 이런 예산 심사 때는 상당히 그 자신의 권능을 휘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그게 타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의 차이일 텐데. 예, 그래서 이 예산 심사 때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어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면서 괜히 그냥 계속 건수를 늘려가지고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모종의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그거를 지목을 해버립니다. 예. 이 예산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들끼리 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 저 예산은 저 의원이 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뭐 특별히 별말 안 해야지. 이러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예. 그 의원이 마치 반전 드라마처럼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예산은 살려야겠다라고 태도를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의원이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예산을 트집 잡는 것처럼 연기를 했던 그런 사례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예. 네. 결국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특히 기초의회 의원이라도 어떻게 그 권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지방의회 의원의 그 위상과 권능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구미시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나는 좋건 나쁘건 간에 여하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나타났을 때 뭐 투명이가 취급을 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었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의원의 기능으로서 민원 처리하고 이제 안건 처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에요. 예. 이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요즘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걸 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의원들 중에 보면은 잘못한 거를 포착을 해놓고 공무원들을 슬쩍 겁준 다음에 뭐가 이렇게 타협이 됐는지 막상 행정사무감사 때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의원은 뭔가를 따냈겠죠. 자기 동네 예산이라든가. 예, 뭐 그런 플레이를 했을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뭐 어떤 분이 되게 노회한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까발릴 건 까발리고 묻어둘 건 묻어두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 문제가 있는 거는 다 까발려야 되고 근데 나는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다. 문제를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역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의 잘못을 짚어낸 거를 서로 거래하지 않겠다. 뭐 그 원칙을 갖고 일단 임했었고요. 예. 영향력은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쓰면 그러니까 저의 의정 활동을 떠나서 이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예,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주민들은. 예. 저런 인간들한테 다 월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구미시의회의 경우에는 인구가 40만인 구미시인데, 의원은 23명이었고요. 예. 그리고 23명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임위 두 군데로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상임위에 있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파워가 센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를 제가 앞으로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포착이 됐어요. 제가 의원 하면서 처음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게, 이거 뭐 보나마나 소수파 의원일 텐데,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점을 캐서 밝히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 의원 한 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조사를 해서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방안을 실행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공익적인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의원도 많이 안 되고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좀 환경이 좋았던 게 제가 의회에 입성했을 때 구미시 의회는 바로 전때 의회는 23명 의원 중에서 22명이 한나라당이었어요. 예. 한 명만 민주당 비례대표였고, 예. 그 민주당 비례대표도 사실은 속은 거의 한나라당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 명목상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10명.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무소속이 7명인데, 그 중에 나머지 6명은 사실은 보수 성향이지만, 어쨌든 무소속이 그랬었고, 친박연합이라고 하는. 친박연합, 예. 네, 친박연대가 아니라, 짝퉁이라고 욕을 먹었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친박할 때 박이 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라고 합디다. 네,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하다가. 아, 그래요? 박근혜 씨랑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박정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마침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친박 연대가 별로 출마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구민 어차피 한나라당이 거의 친박이니까, 예. 네, 친박 연대 따로 나올 이유가 없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입맛박에 친박 연합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와서 의원이 4명이 당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2당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 1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어쨌든 성향은 수구보수 성향 의원들이 상당수 대다수지만 직접적으로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어느 보수 성향 의원이라도 무소속이나 친박연합 쪽은 좀 자율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독점 구도가 아니라 예. 네, 이렇게 합종 연행들을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도 단일 대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구미시가 구미갑, 구미을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 따라서 계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갑이랑 을이랑 싸우게 돼요. 그 싸우면서 무소속이나 야당 의원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각각이.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 성향 의회의 어떤 그 약간 아웃사이더적 위치에서 견제하는 처지이기도 하지만, 예. 다른 처지에서는 보수 내의 분열에 따른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저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예, 요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 영남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말이죠. 네.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미국한테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중국 편 들고 어느 때는 미국 편 들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김수민식 전법, 처세술 이걸 우리 정부 외교 국방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근데 이게 뭐 처세술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모략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알아차렸어? 네,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전략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거의. 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지금 대구 서구 의회에 장태수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예전에 그 부의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당적이 노동당이었나? 예. 예, 지금은 정의당 당적이신데, 그럼 노동당 사람이 어떻게 그 대구의 구의회에서 부의장을 했느냐?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분 말고 당시에 나머지 의원들이 다 새누리당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그들끼리 50대 50으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런. 의장단 선거에서. 예, 그래서 그분이 찍는 사람이 의장이 되는 판이었어요. 장태수 의원이, 노동당 의원이. 예, 그래서 자기 한 표 가지고 부의장 자리를 따낸 겁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예. 노동당이 한나라당 판에서 이거 부의장을 해먹었다. 야, 네. 이건 뭐 진짜 불세출의 처신인데, 그래요. 이게 사실 당선된다고 저절로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비단 뭐 한석밖에 없는 당이라도 그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당 구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일당 독점이 심한 의회에서 그런 행운이 따를 수 있다. 예. 근데 오히려 수도권 같은데 막 이렇게 특히 지금 이재명 시장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 그 자유한국당이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똑같고 의석수가 네. 그리고 국민의당 1석, 바른정당 1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심하면 50대 50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예, 말썽이 많은데 이런 의회에서는 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의원으로서 제가 소수파 의원이었지만 좀 권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네. 이게 막상 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당 대 당의 대결보다 집행부대 의회 대결이 더 커요. 그래서 새누리당 쪽이라도 같은 새누리당 시장을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견제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원들끼리 좀 뭐랄까요 위신을 좀 지켜주는 쪽으로 행동들을 하는 편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존중받으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수파 의원이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라도, 민주당은 큰 정당이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안에 들어가서 막상 그 거의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군소정당 의원이나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의견이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의원 한 명이 의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예.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300명 중에 한 명이라서 적을 수 있지만 예, 지방의회는 그 점이 크게 다르다. 이 그렇죠. 부분은 제가 오늘 결론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빈 평론가 수고하셨고 오늘 또 뉴스관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함께하고 계신 팟캐스트는 김용민 브리핑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 지방정부 리모델링의 주체로서 그 힘을 키워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만나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용인시를 통해서 한국 지방자치도 돌아보고 또 지방재정도 돌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대표적인 지역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난개발 이야기를 좀. 난개발 이야기. 뭐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용인하면 또 난개발이 하나의 어떤 그 브랜드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난개발로 상징되는 도시로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난개발 문제를 좀 해소하자. 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그 난개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장 소식을 오늘은 좀 전해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제가 앞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방에 쌓아놓은 대표적인 적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네. 지금 벌어지는 난개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특히 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 네.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예. 또 뭐 경사들을 완화해서 그 산지를 깎아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잡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고요. 예. 또 한 축은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서면서 이른바 이제 빚내스 집사라 정책을 썼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아파트가 기반 시설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뭐 마구잡이로 이제 또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또 용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고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주민들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에 안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네. 난개발 문제를 짚고 들어갈 때 네. 이렇게 난개발을 허용한 거 아니에요, 용인시가? 뭐 주도했다기보다는 허용했다는 건데. 아니 저는 거의 뭐 주도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 진짜 무지막지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또 규명해 볼 네. 문제긴 하지만 네. 정말 나쁜 시장이라면은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쁜 시장이라면은 이 난개발을 네. 해서 얻는 개인적인 이익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주시겠어요? 이 지자체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네. 걸 거예요. 뭐 네. 특별히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산업시설을 유치했다. 또 네.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또 재산세 같은 그런 수입이 증가했다. 네. 뭐 이런 걸 이제 치적거리로 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구가 뭐 영시 같은 경우 인구 100만을 돌파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치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아져야 사실 뭐 치적이 되는 거지. 네. 무슨 뭐 수치 채웠고 뭐 이렇게 뭐 산업단지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했다고 그게 저는 실적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뭐 제가 이제 가본 현장 중에 하는 군데는 지곡초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지곡초라는 데는요 산의 경사도를 완화해 줍니다. 용인시가. 그래서 원래는 그 한 17도 이상이 되면 그 이제 산을 깎아서 개발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한 21도까지를 완화해 줘서요. 사실은 가보면 우리가 뭐 17도, 21도 그러지만 실제로 가보면 야, 이런 경사도에 이렇게 저 건물을 짓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허용해 줘도요. 조례를 완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진짜 막 그 산 중턱에 포크레인이 막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아이들 뛰노는 학교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생태학습장으로 쓰던 공간을 파헤쳐서 그렇게 만들고 아이들이 되게 위태위태하게 이제 이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동천 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동네가 그쪽이잖아요. 우리 선소장이. 네네. 그 예. 동천동인데 영민님이 저랑 이제 그 낙곱살 그때 경제 브리핑 녹음할 때 그 녹음해봐서 알겠지만 그 목양교회라는 데가 있고 그 앞쪽에 이제 들판이었던 지역에 그렇죠. 한 몇 년 만에 3,000세대가 뚝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3,000세대가. 그전에는 그냥 들판이었거든요. 예. 봄 되면은 막 나무들 이렇게 피고 또 주변에 이제 텃밭도 농사도 짓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이 자연의 변화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그런 이제 학교 주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발을 진행하고 나서 대략 2, 3년 만에 지금 학교를 3면으로 다 콘크리트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아 버립니다. 36층까지 올라가요, 최고는. 36층까지. 근데 멀리서 사진 찍어 놓으면 아파트 동간거리도 뭐 충분히 확보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고층 숲에 올라가고 거기에 그냥 이제 그 그늘에 이제 그 동천 초등학교가 조그맣게 파묻혀 있는 느낌이에요. 보세요. 초등학교는 그나마 조금 정축을 한답니다.
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들어서질 않아요.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도. 네. 그러니까 뭐 주변 학교에 분산시키면 된다라는 이유로 신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이걸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막 수십 분 걸려서 뭐 통화가 시켜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더구나 도로가 더 문제입니다. 도로가 이게 영민님도 와봐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확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왕복 2차선, 4차선 정도의 도로밖에 없거든요. 근데 3000세대가 들어선다. 예. 장난 아니겠죠. 아니,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또 거기가 엄청나게 그 병목 현상을 빚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주변에도 다 아파트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3000세대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가예요. 사실은 지금 개발업체가 주변에 땅을 사놓고도 아직 개발 안 한 데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 이제 쪼개기 개발이라고 그래서요. 3000세대가 넘었으면 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라든지 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뭐 일정한 가구수 대비해서 신설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피해가는 법적 기준을 피해가는 그런 수준으로 쪼개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뭐 2000세대, 3000세대를 또 짓잖아요. 예. 그럼 이거 뭐 도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학교도 만들어 놓지 않고 충분한 문화 여가 시설이나 뭐 녹지, 공원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막 정말 숨막히는 콘크리트 숲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건축 허가 네. 내기 전에 이런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주변 환경 네. 영향 평가 하지 않나요? 그게 다 요식 행위이거나 이렇습니다. 일단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용역을 주는 업체, 그러니까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무슨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누구를 위해서 그 평가를 하겠어요? 개발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해주는 그런 평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돈을 받고 그냥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이 서류상으로 절차 맞추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통영향평가다. 그러면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이 되면 광역교통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 이 기준을 이제 딱 아슬아슬하게 이제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광역적인, 그러니까 그 단지 주변에 교통 영향 평가만 하면 되고 광역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그런 교통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로는 뭐 그래도 그나마 뭐 좀 다닐만 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속도로가 막힐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딱 규제 기준을 딱 피해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해가는 겁니다. 이런 게 뭐 4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합쳐지면 사실은 광역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수준의 그런 개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걸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무도 제동을 거는 데가 없고. 그러면 행정주체라도 제동을 걸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교통영향평가의 은밀성도 이제 따져보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업체들이 돈 준 데서 이렇게 내놓은 그런 자료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용인뿐만 아니라 화성, 뭐 광주 같은 데 이렇게 다녀보면 뭐 경부충을 따라서 교통 흐름이 출퇴근 시간에 계속 막히거든요. 용인에 사는 저희 연구소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단개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90%. 근데 이게 용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광주시, 김포시, 뭐 남양주시, 파주시 계획도시가 아닌 상대적으로 그냥 이제
농촌 지역이었다가 막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아파트들이 갑자기 우후죽순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지역들에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난개발 문제는 이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예. 특히나 용인시 경우에는 이게 좀 정도가 심한 게요. 네. 난개발이 일어나도록 이 개발 규제들을 완화해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표창 받은 이유가 뭐냐면 뭐 도시계획 조례를 이제 개정했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사도 규정을 완화해서 비탈진 산지에도 이제 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로폭도 한 8m로 허용하던 것을 6m로 완화하고 도로폭이 충분히 넓지 않아도 그냥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도로폭을 덜 내놓는 만큼 개발업체들 입장에서는 땅값 부담이 줄어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근데 개발 업체들은 좋지만 주민들은 살기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시 한 군데만 해도 뭐 대충 꼽아봐도 수십 군데가 되고요. 예. 제가 통화했던 용인의 어떤 주민 한 분은 와 진짜 이 난개발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 용인시의 영웅이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난개발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뭐 한때 지나가는 개발이 아니라 만들어지면은 그래도 한 수십 년은 유지되는 그런 개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도 추가적인 난개발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난개발이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만약 진행 중인 경우라면 추후에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각종 압박을 가해서 개발 업체들이 적절한 수준의 그 도로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제 압박을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자체 수준에서 뭐 각종 개발 규제 완화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원상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이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 주민들 일정한 그 비율에 예를 들어서 60% 이상의 주민들이 만약 그 사업의 취소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부여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는 도로와 학교 용지에 대해서 적절한 이걸 확보를 하지 않고는 개발 행위 자체를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요. 그 당장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때 4차선 정도의 그런 도로만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한 8차선 정도의 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어서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로 한번 개발이 일어난 지역은 그 추가로 이제 개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미래까지 내다보고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거죠. 예. 앞으로 개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개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구역들은 따로 좀 뭐 도시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따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특히 산업시설과 거주지는 주거지는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산업시설들은 산업시설들끼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모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산업시설들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주고 주거지는 주거지로서 주거 공간이 들어서고 주거와 관련된 각종 문화, 여가, 뭐 편의시설 또 이 공원 같은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서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의 가치가 올라가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용인시의 도시계획 그 심의위원들 명단을 봤는데요. 와 정말 골 때리더군요. 와 이게 뭐 공무원 몇 분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개발업자들이에요. 심지어는요 고모씨라고 뭐 이른바 부동산 그 재테크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개발 정보를 빼내서 그 컨설팅하는 걸로 되게 욕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용인시의 그런 도시계획 심의위원 명단에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업체에 가 있는 사람이 각종 난개발할 때 무슨 이제 각종 용역을 받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몇 개 봤어요, 이미. 도시계획 심의라는 것은 사실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에 맞는 그 개발 행위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양이한테 완전 생선을 맡긴 게 없는데요, 이게. 저 같으면 이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부터 전면적으로 확 바꾸고요. 특히 시민들, 또 환경단체들, 또 그 아이 그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뭐 단체의 대표라든지 또는 뭐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들은 그 각종 개발 행위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약을 받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다 생선을 탐하는 고양이들만 득식을 되었어야 이게 난개발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배벌 피해서 어떻게 하면 업체들이 부담을 지지 않고 뭐 각종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컨설팅까지 해주는 업체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뒷돈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발과 관련해서 이 뒷돈을 받고, 저 행정적으로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해줬다. 그런 공무원들은 이제 퇴출을 시켜서 주민들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의 어떤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난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인식을 갖는 지도자, 또 아울러 난개발에서 사람을 위한 개발로 인식과 또 철학이 바뀌는 그런 또 이런 생각의 대전환도 필요할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좀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업체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그 주민을 위한 개발, 사람을 위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시민들 모임을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걸 아마 10월 말 중에 제가 모임을 한번 가질 텐데요.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주변의 난개발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고발도 해주시고 같이 분노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분노에서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생태 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한 전문가분들도 좀 참여해서 좋은 뭐 식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행사 일정과 장소를 공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난개발을 바꿔야 용인이 바뀌는 거고 또 용인과 비슷한 사례의 대한민국 여러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힘으로 이제 이 난개발의 고리를 끊는 그런 움직임들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용인이 그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모델로 해서 많은 곳에서 비슷한 모임이 만들어지면 또 지역별로 다시 연대를 하는 그래서 각 지자체 또 정부를 압박해서 이제 이 개발 업체들을 위한 규제 완화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선대인 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붉은 파티가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용인시민 방송인 김미화,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MBC PD 김민식, 그리고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아울러 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 샬롬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큐파이 풀뿌리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